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입문 강의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이 자료 구성, 그거 자료 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부를 아마 아주 오랜만에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입니다. 용어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그 용어들도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 용어들 먼저 이렇게 배우는 부분입니다. 용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문 과정 때 반드시 우리가 병행이 돼야 될 게 어떠한 민법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의 취지 그랬고 이 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앞으로 계속 1, 2월, 3, 4월 과정 나갈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제도들, 그러한 제도들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취지와 그 왜 그러한 규정을 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아주 수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진도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떠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은 같이 읽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두 번씩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간처럼 자상하게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입문 과정 때는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장들 전부 다 같이 읽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읽으니까 이 경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집중을 안 하시게 되면 놓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부분들 읽을 부분들 전부 다 읽어보고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교재 3페이지를 펴시고 아까 이제 자료의 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기본 과정 1, 2월 가가지고 하는 기본 강의 요 부분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그거는 왜 그러한지는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사례라는 것은 곳곳에 설명을 할 때 계속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꼼꼼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갑은 자기가 살던 집을 팔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다. 을은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무주택 상태를 청산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이용 가능한 돈의 액수, 통근 기타의 교통관계, 장래의 가치 상승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모로 가령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녀 보는 등 하여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 갑소유 주택을 점 찍었다. 을은 그 주택에 가서 내부를 돌아본 다음에 갑과 의 사이에 그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 날짜, 인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용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용어는 일단 동그라미만 쳐두시고 집 비워준다라는 겁니다. 집 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워줘야 이사를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집 비워줘야 된다. 비워주는 날짜. 그 다음에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을 했다.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절충을 하기 위해서 지급 날짜라든지 그런 거 맞추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절충한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건 보면은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대금 1억 원 요거를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문에서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쪽 갑 쪽에서는 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을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일단 읽어보시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매매계약의 성립.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민법 563조는 그 표제를, 그래서 표제라는 건 뭐냐면, 표제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문을 보시겠지만 563조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563조. 그랬고 여기에가 매매의 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매의 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표제라고 한다는 거, 표제.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면 제목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제목.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매매의 의, 조문 바로 옆에 써져 있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한다. 다시 보시면 민법 563조는 그 제목을 매매의 의라고 하고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여기에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 일단은 굵은 글씨로 썼던 이 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 자체도 나중에 가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산권이라고 하고 단지 물건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매매계약의 대상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물건에다 동그라미, 채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재산권 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주택이라는 물건에 관한 재산권, 물권, 즉 소유권을 지금 이전할 것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처럼 요거를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조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권리도 사고 팔 수가 있다. 그것 자체를 지금 개념적으로 쭉 파악을 해두시고, 조문 자체 왜 그러느냐?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권은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 그 물권 중에 대표 주자가 소유권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형의 권리인 채권이라는 것도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시면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경우에 그 뜻은, 물건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집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법적으로 말하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래서 법적으로 말하자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므로, 그러면 이렇게 재산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요 물건을 산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하튼 간에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계약은 매매 계약이다.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위에서 본 민법 제563조는 이쪽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에 을 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약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는 좀 이따 다시 보시기로 하고, 이렇게 민법 계약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떠한 부르냐면 계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분류는 또 우리가 계약법 가가지고 계약의 종류라는 데에서 자세히 배우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계약 이름만 우리가 알아둘 거냐면 낙성계약과 다음에 불효식 계약이다. 요 용어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계약. 그랬고 불효식 계약에서는 요 불자 떼고 이거 요식 계약이 반대말이 됩니다. 일단 낱말풀이를 해보면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청약하고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라고 했을 때 이쪽 을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낙,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물계약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라는 것은 합의가 일치했다.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1억 원에 팔래? 오케이. 1억 원에 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합치 플러스 다른 것. 의사만 맞아떨어지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이러한 것을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물 인도.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물자가 두 군데 들어갔죠. 물에다 동그라미를 쳐보고 이렇게 요물계약이다. 승낙만이 아니라 현물의 인도 등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이거를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개념 정의를 해두시고 다음에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조립식 PC를 한 대를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양을 선택을 해 가가지고 이제 이거 조립해 주라 해서 그러면은 100만 원의 가격을 정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이 이제 의사 합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계약금 10만 원만 거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의사는 지금 맞아떨어졌습니까? 계약금 10만 원 거시죠. 그러죠. 의사는 맞아떨어졌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겠느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합치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10만 원 거시죠. 그럽시다 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10만 원이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한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만 원 거시죠. 그래서 주머니를 봤더니 5만 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만 원 오늘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이번 주말에 줄게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느냐? 그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거시죠 했을 때는 10만 원이 지급이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불요식 계약과 요식 계약에서는 다른 거 특별히 알아두실 필요 없고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상 모두 다 불요식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 식, 이건 말은 뭐냐?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든지 내지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서 불요식 계약이다. 요식 계약이라는 건 반대말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자료로 가십니다. 그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위에서 본 민법 563조는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약속하면 즉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 즉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합치하기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방점 하나를 땡 이렇게 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 위에다가 방점 땡 그러니까 제가 땡 하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점 찍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이나 동그라미보다 나중에 읽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점 하나 찍어 둔 거 이것 자체가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땡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합치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 외에 가령 계약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계약금 같은 걸 지급해야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내지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작성해야 되는 계약 그러한 것을 요식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현물이 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무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계약들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물에다 동그라미 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에 물에 동그라미 요물에 물에 동그라미 또 합의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내지는 그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서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요식 계약이라고 한다. 밑에 달라. 그러니까 민법 제563조는 매매 계약이 낙성 계약입을 정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밑줄을 쳐두시고, 원칙적으로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외에 무슨 방식을 갖추거나 현물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의사의 합치 맞아떨어지는 것,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되면, 또 합치되기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을이 1억 원의 갑의 주택과 그 대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지에다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그 기본 사례에서는 을이 갑의 주택은 뭡니까? 이 주거용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주택을 점 찍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대지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만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냐면, 건물이라는 것이 땅이 없으면 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기술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가 집 산다, 단독주택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산다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 이 대지까지 사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꼭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이 서로의 의사가 합쳐서 하나의 공통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합치가 됐다는 건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흔히들 이러한 점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말로써 표현한다. 만약에 갑도 사겠다고 하고 을도 똑같이 사겠다고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를 봐두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있고 단독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행위. 그랬을 때 계약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둘 이상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갑하고 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랬고, 이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표시라는 거죠. 의사의 합치, 대립하는 의사 표시의 합치. 그래서 대립한다라는 것은 얘는 팔고 얘는 사고,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열어서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그래서 단독행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면제. 여러분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준 게 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의 일방적인, 여러분 혼자서 자, 내가 너 빚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채무가 없어져 버리나요? 친구의 채무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가는 이러한 그림도 있다라는 거, 일단 이거 하나만 그림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4번에 이제 증서의 작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그것은 그 거래를 신중하게 하고 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해서 장래에 분쟁이 생길 소지를 없앤다라는 생활의 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문서는 재판에서 증거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에서 그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내지는 문서로 된 증거를 서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여기는 밑줄을 좀 쳐두셔야 되겠네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가끔 출제가 되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매계약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 이건 분쟁이 생길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 그것 자체를 계약서 자체로 해가지고 이걸 증거로 삼겠다. 그러한 경우를 처분문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처분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소송에 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사실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것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통상 대부분 다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뒷부분. 친구 사이에 돈을 구워주고 아무런 계약서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구워간 친구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히 돈을 지금 구워줬습니다.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두시면 이 실체법하고 절차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법은 뭐냐? 알맹이를 다루는 거. 즉 어떤 겁니까? 민법. 어떠한 권리 의무. 지금 우리가 민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각각에게 지금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 어떻습니까? 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약정을 했으니까 이 주택에 그 다음에 대지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게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고 상관없이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권리 의무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녹음기도 없이 디카로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친구는 갚을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절차법으로 가가지고 친구가 돈 안 갚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법인 민사소송 과정에 생각을 해보면 이건 실제로 내가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받아낼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돈 빌려줬다. 그것 자체를 입증을 해야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체법하고 절차법하고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민법인 실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이미 그때 각각에게 권리 의무는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5번 계약금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게 되는 그러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보면 부동산을 산 사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이 되겠죠. 그래서 산 사람을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하고 이 판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의 이름은 매수인, 산 사람, 판 사람, 애의 이름은 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설명들은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무조건 4월 1일 날 이런 계약은 다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걸었다. 계약금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중도금이라 해가지고 4천 지급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잔금 5천 해가지고 잔금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 받고 집 비워주고 그걸 아까 인도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대금의 약 1할가량, 그러니까 10%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럴 때 애초에 처음에 이 4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은 여기 땡땡땡 적어도
이제 앞으로 제가 땡땡땡 하면 요 글자를 안 써도 위에다 알아서 이렇게 땡땡땡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1억 지급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9천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적어도에다가 땡땡땡을 해놨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다는 징표, 증거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이게 출제가 됐냐면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이다. 이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이 뭐냐? 바로 증약금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일단은 최소한 이거하고 적어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로서의 기능, 증약금의 기능도 하지만 다른 기능도 있다 없다? 다른 기능도 있다. 그랬고 그 다른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더 한두 가지를 더 배우기로 하고 한 가지를 더 배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기능인 해약금이라는 겁니다. 해약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증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의 증거가 되는 돈, 해약금이라는 것은 해제를 약정하는 돈. 해제를 약정하는 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고 이 부분은 많이들 이렇게 경험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PC 사면서 계약금, 낙선계약, 용물계약 말씀드리면서 10만 원 계약금 거시죠.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계약금 지급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랬고 실제로 계약금 10만 원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기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0만 원은 최소한의 기능으로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증거 플러스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여기 매수인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것을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이 계약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받았을 테니까 여기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얹어가지고 2배로 반환을 해주고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라 보시면 그런데 그 이외에도 최소한의 기능인 증약금으로서 기능 이외에도 위에다가도 땡땡땡땡 그러니까 제가 밑줄 그으시라 하면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시면 동그라미 치시고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읽을 때 훨씬 더 이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계약금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지급을 했을 테니까 이를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 판 사람, 매도인은 2배의 돈을 반환하고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민법 56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해약금이 565조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해제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계약법에서 계약의 해제라는 걸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해제라는 것은 일반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을 한다. 이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금만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계약의 체결을 후회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여기 밑줄 쳐두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이 해약금 해제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제한이 있는데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가 지급했던 1,000만 원 포기해버린다면 그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 해약금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우리가 인간이 계약 체결하고 나서 괜히 저질렀다. 후회하는 경우들 있죠. 그러할 때 떳떳하게 그 후회 가능성, 그거를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을 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해약금은 후회 가능성의 법적 보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시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판례가 많아가지고 그 판례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시기 제한, 시간 제한이 뭐냐면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뭔가 이행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행의 의미만 잠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계약의 의의로 돌아와 보시면 갑은 상대방한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했냐면 소유권 이전 의무 내지는 소유권 이전 채무 이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 내지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행을 한다라는 것은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나머지 9천만 원을 전부 다 주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9천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채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갑 같은 경우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죠. 이거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매매 계약 같은 걸 하고 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려면 달랑 이 건물만 비워줘서는 안 됩니다. 등기까지 을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라는 것은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등기를. 그런데 이제 민법 조문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건 샀다. 집 샀다. 그러면 저 친구가 등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물 집도 비워주고 나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개가 이렇게 목적물 인도 의무 이 집을 비워줘서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행의 착수를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행의 착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를 이행을 했다. 내지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했다.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 이러한 걸 한 경우에 그건 이행에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일부 이행만 보자라는 거죠. 일부 이행. 을 입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계약금은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증약금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있지만 일부를 이행한 의미도 있죠. 그럼 이제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요 9천만 원을 다 줘야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건데 중도금 4천을 지급했다. 어떻습니까? 일부 이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9천만 원 줘야 되는데 4천만 원 일부를 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부 이행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경우가 중도금이라는 겁니다. 중도금.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될 게 소유권도 넘겨주고 즉 등기도 넘겨주고 목적물도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을이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집만 비워주고 목적물 넘겨줬다고 해서 을이 아직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갑이 해야 될 것 중에서 일부는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 이거를 하면 일부 이행을 하게 된 거고 일부 이행이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가 된다는 거죠. 이행에 착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해약금 해제는 시기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의미를 잘 알아야죠. 결론은. 이거 모르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다시 을이 일부 이행을 해가지고 4천만 원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제 시간 제한에
걸렸으니까, 시간 제한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행의 착수라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연히 다 이제 판례까지 전부 다 익혀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조문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자료로는 둘째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나중에 가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도인, 그 다음에 저는 매수인.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의 부동산을 꼭 팔아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꼭 사야만 되고 그 다음에 꼭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긴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 더 저 줘버리면 저는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취득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1,000만 원, 이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 증약금으로서 기능만 하고 그 다음에 1억 원 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돈 필요했고 꼭 팔려고 그랬죠. 그럽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안 되죠. 그것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은 증약금이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해약금 이 기능이 있는데, 해약금 기능이 있는데 당사자 간에 어떻습니까? 얘는 하지 말고 해약금 해제는 못하고 요 기능들만 쓰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일부를 이행을 해버렸죠. 등기를 먼저 이전을 해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 이 계약금 1,000만 원 미리 준 거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중도금 같은 거, 이제는 쌍방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둘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 우선 위에다가 땡땡.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의 해제권은 없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 있으면, 조금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체결한 계약, 여러분은 꼭 팔아야 되고 저는 꼭 사고 싶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면서도 해약금 해제는 하지 못하도록 서로 특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특약의 이름 하나만 알아두시겠습니다. 해약금 해제, 배제 특약.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였습니까? 매수인은 포기를 해버리고 매도인은 2배로 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 그것 자체를 우리는 하지 말자. 우리는 하지 말고 요거 증거로서만 삼고 그 다음에 일부를 지급한 그러한 기능으로만 사용하자.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 계약금까지 봤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의의라든지 그런 거 확실히 알아두시면 나중에 강의 정규까지 들어갔을 때 나머지 그냥 판례, 여기에 관련된 565조 이 해약금 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의 56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워서 껌먹기입니다. 누워서 껌먹기란 말은 없죠. 누워서 껌먹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나중에 이행의 착수에 관련된 판례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계약금까지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계약의 구속력 그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